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십시오.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새해 첫 품격 토론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중국 국빈 방문이 2017년 이후에 8년 만이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홍 대표님, 이번 중국 국빈 방문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지난해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한 어떤 그 상호적인 차원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에 네. 중국을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베이징과 상해를 한 3박 4일 거쳐서 지금 방문할 예정인데요. 네. 우선은 지난해 우리가 외교의 중점이 미국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관세 협상을 포함해서 트럼프 정부도 새로 출범했고 우리 정부도 출범하면서 한미 관계를 좀 재조정하는 게 시급했다면 네. 어느 정도 한미 관계가 지금은 궤도에 들어선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네. 관세 협상도 마무리가 됐고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상당한 교감도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면 이제는 또 다른 우리의 중요한 외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 관계를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이번에 한중 관계를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소위 미국, 중국, 일본 이 세계 외교의 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리고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외교에 있어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경제 통상이고 또 하나는 북한 핵 문제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미국만큼 중요하게 우리로서는 중요한 국가가 아마 중국이기 때문에 이번 방중을 통해서 한중 간의 안정적인 경제협력, 특히 이 재생에너지 분야라든지 또는 반도체 분야 등에 대한 협력과 함께 한반도의 안정, 그다음에 핵 비핵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상당 부분 교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매우 좋은 연초부터 좋은 소식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대표님, 근데 지금 원래 일본 방문이 일정이 먼저 언론에 보도가 됐다가 지금 중국 방문을 먼저 연초부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빈 방문으로요. 근데 이제 중국 방문에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 TV와 인터뷰에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보장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중국 방문한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카이치 총리와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간에는 지금 대단히 불편한 관계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양국 간의 군사뿐만 아니라 민간 그런 교류 네. 그리고 관광 방문 모든 게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국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본도 다카이치 총리의 국민 여론이 그런 대로 잘 유지가 돼요. 네. 70% 넘게. 네. 그런 일중 관계, 중일 관계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기서 만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를 먼저 만나버리면은 네. 사실상 그 분위기에 편성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중국 네. 측 입장이 네네.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거는 전략적으로 중국 방문을 먼저 택한 건데 저는 그 부분은 잘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네. 그 한중 관계의 이제 전면적 복원과 그리고 실용회의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중 관계 정상궤도 복원도 이제 상징적인 전환점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실질적으로 8년 만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또 오늘 이제 방문을 하지만은 벌써 어전 관계가 달라져요. 장관이 나오셨죠. 공항 어전이 보통 중국의 당국의 네. 차관급이 했는데 장관급 나오죠. 네. 여기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동행하는 대한민국의 재벌 그룹 이런 회장을 포함한 그런 경제 수장들이 200여 명이나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중 관계 정상적 궤도 복원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상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네.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실리 확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공급망 안정
뭐 그런 공급망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차량의 요소수 문제부터 그렇죠. 그리고 네. 뭐 핵심 광물 히트류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한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중요하고 그리고 한알령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은 한알령 현적 없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한알령으로 한 10년 넘게 어렵거든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해제내는 그런 경제적 실용 민간 교류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원만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대통령의 그런 국빈 정상회담이 잘 되길 바라는 거죠. 네. 지금 사실 그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썼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제 대통령 방중에 맞춘 것 같이 이번 한중 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달라질 거라 생각하세요? 뭐 늘 한중 관계에서 북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 차지합니다. 네. 많은 얘기를 해왔고요. 예. 다만 이제 어느 수준으로 발표될 거냐 하는 문제죠. 예컨대 이제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통상 과거에 이 한미 관계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최근 이제 그 트럼프 정부 이후에 이제 북한 비핵화 뭐 이런 비핵화. 이렇게 네네. 얘기가 바뀌었는데 아마 여전히 그 중국과 합의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이고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그 3원칙이 있어요. 한반도 문제. 한반도의 그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 그다음에 이 무력 사용 금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화로 통한 해결.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입장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가장 우리하고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이해관계가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중국 많은 분이 오해하는 거는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그다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접한 국가가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네네. 중국으로서도 그 원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중국 고위 관료나 전문가들 만나면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는 것은 중국 쪽도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만 혹시라도 어떤 한반도 지역에서 무력 충돌, 어떤 군사적 해법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네. 하나이 중국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대만 문제죠.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앞서 기자 인터뷰 과정에서 다른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노태우 대통령이 지난 92년도 한중 수교할 당시에 네네. 이게 한중 수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강요된 게 아니라 이 미국, 뭐 일본 등 모든 국가 즉 이 중국하고 국교 정상하는 국가의 기본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 조건이 뭐냐면 중국하고 국교 수립하는 순간 대만하고 단교였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들이 새삼스럽게 뭐 마치 뭐 굴종이다라는 그 야당의 비판이 있는데 그것은 그 현실 외교를 너무 모르는 거고 자신들의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의 합의까지도 뒤집는 그런 의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태 대표님 짧게 코멘트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상 중국과의 정상 그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복원한 게 아니라 만든 게 그래도 보수 정권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네. 예.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지금 아들까지도 중국 당국에서는 상당히 기빈으로 이렇게 늘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그동안 이제 또 한중 관계가 이렇게 발전적 어떤 그런 관계도 있었지만 불평등한 관계도 있었지만은 또 이제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전략적 자율성을 갖다 모셔가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완전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출범하고 상당한 우려 속에서도 저는 외교 안보적으로 잘한 것은 그래도 미국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그걸 천명한 거예요. 네네. 그건 잘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상당히 한중 관계도 원만해질 거다 이런데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중심적으로 흘렀거든요. 네. APEC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가장 그 트럼프하고의 그게 중심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렇듯이 이 균형의 외교를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관계를 갖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실용적 접근. 이게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이 하나의 중국 원칙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중국은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 가기 전에 네. 하나의 원칙 중국을 대한민국이 애교적으로 지지를 해라 그러는데 원칙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집어넣지를 못해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겠다. 존중한다. 그것은 그건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네, 예. 그걸로 가지고 이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북한 관계 탄도미사일 쏘아 올리는 거 봐죠. 시진핑 주석도 한국하고 너무 긴밀하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고 네. 우리가 있다 이걸 이제 여실없이 한미 관계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중요한 일정에도 북한은 꼭 도발적 행위를 합니다. 예. 이번에 중국 방문에도 시진핑 만난다고 해서 예외적인 게 아니다. 이것도 보여준 거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북핵 문제나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갖다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가지고 계속 군비를 확충하는 어떤 그런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중국이 그래도 이걸 좀 일정 부분 견제를 해줘야 된다. 네. 그걸 뭐 끊임없이 요구할 거예요. 네. 자, 주말 새에 지금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전격적인 공습에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지금 체포를 해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이제 뉴욕 법정에 세운다는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예측 불허 외교 행보는 지금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난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뭐 교민 안전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베네수엘라와 그 중남미가 이른바 중국의 많은 지원과 또 외교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예, 마침 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와중에 이런 상황이 터진 터라 두 분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외교적인 대응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 역시 이 문제야말로 그 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모호한 우리 한국 입장.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그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리어 더 많은 국가들이 유엔 헌장 위반, 국제법 위반 그리고 이 미국이 너무 이 국제법 관행을 위반했다라는 생각은 더 많아요. 네. 유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예. 중국, 러시아는 뭐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예, 예. 미국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엔 헌장과 또 미국 내에서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는 국제사회 비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내에서는 미국 국내법 그러니까 국회 동의 없이 상원의 동의 없이 그 상대국에 대한 무력 행동, 전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국내법적 논쟁이 있는데 이것을 뭘로 피해가냐면 레이건 정부 시절에 취해졌던 수정된 법안이 뭐냐면 해외에서의 마약과 관련된 원점 타격 시에 이 미국 요원들 군사적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 수정된 게 있어요. 그거 네. 법에 준용해서 이번 행위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마약 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명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행위가 아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원의 동의가 필요 없다라는 게 지금 미 국무부의 입장입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저야 뭐 정부 입장이 아니니까 좀 자유롭게 얘기하면 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법을 위반한 거 맞아요. 유엔 헌장 위반한 거고 거기에 꼼수를 국내 마약법을 준용한 거기 때문에 꼼수는 맞습니다만 네네.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중대만 문제, 중국과 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우리가 중국 대만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모호성. 취하는 것처럼 이 베네수엘라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로서는 한미동맹 관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은 어차피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반응들이 뭐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지금 교민 대책과 관련한 반응도 나오고 또 베네수엘라의 기본적인 그동안의 어떤 정치의 난맥상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와중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두로 대통령에게 적용된 논리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그 보셨어요? 이석혁신당 대표는 상당히 이제 좀 예민한 발언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미군이 한밤중에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침식을 습격해가지고 이제 체포 또 회색 추리닝 차량으로 그런 마두로 네. 사진을 갖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이협적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참수 작전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전면전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도 지도부를 정밀 타격해가지고 정포하거나 또 축출하는 그런 저강도 어떤 정권 교체 모델이 이제 실제로 이제 작동하는 걸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마두로 대통령들 뭐 경호 안전 뭐 그런 보안 수준이 그냥 뭐 최선을 다한다고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들어가서 네. 침실에서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도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월 4일 날 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날렸잖아요. 네네. 이것은 이제 내부 동료도 막으면서도 우리는 베네수엘라하고는 다르다. 막 이런 점을 가시한 걸로 보여지기도 해요. 네네. 또 다음에는 이제 핵 문제를 핵무력을 더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구실이 생겼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마두라의 몰락을 보면서 핵이 없으면 결국 저렇게 당할 수가 있구나. 이런 인식을 더욱 굳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 억제력을 갖다가 더욱더 신봉해요. 그러니까 그때 리비아의 가다피 네. 같은 경우도 베네수엘라의 이 마두로의 사례를 비춰볼 때 미국의 정밀 타격을 막을 유일한 수단은 이게 핵무기를 자기네들 손에 쥐고 있으면 이런 짓을 못한다. 네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의 이 대화를 거부하고 더 큰 이제 불신을 가져갈 수 있다. 네. 사실상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을 하면요, 네. 이런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절대 소리 소문 없이 와서 한국 지행하고 또 훈련하고 또 돌아가거든요. 예. 저걸 이제 북측도 모를 리가 없어요. 이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은 이제 반미연대 이런 부분을 더욱더 이제 강한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 또 중국과의 진영 간의 그런 축을 더욱더 굳건히 싸우면서 이런 서방하고의 대립을 더 강화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 토론에서 지금 한중 외교 관계 그리고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국내 정치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매일 나와요. 예, 다양합니다. 폭언, 갑질, 부동산 투기, 게다가 뭐 종교 관련 발언, 대부업체의 아들과 배우자가 투자했다는 의혹 등등 매일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자, 국민의힘은요, 낙마 갖고는 안 되고 정계 은퇴까지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도 뭐 이 주말 사이에도 이제 국민의힘 그게 뭐 이전 친정집 그런 동료 좀 정치인들에게 좀 자기 좀 살려달라는 그런 SOS를 짓다는 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살려달라는 말을 안 했다는 말도 보도도 하여튼 뭐 그게 나왔습니다. 그거겠죠. 좀 살살 해달라 그 네네.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 어떤 원로나 중진들이 예. 후배 의원들에게 이해운 의원에 대해서 앞으로 청문회라든지 정치적 공격을 소홀히 해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봐도 이제 이해운 의원은 참 고립무원이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 측면에서도 이게 탕평 인사를 통해서 이제 실용주의적이고 중도적인 어떤 국가 운영의 모습을 네. 국민들에게 틀을 이제 딱 잡으려고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혼란을 지금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집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노골적으로 아무리 대통령 결심에 의한 인사지만은 왜 이런 사람을 했냐 이런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운 의원의 정체성 혼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내라는 뭐 또 민주주의 이야기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과하고 뭐 했지만은 뭐 그런 거 문제로 지금 잡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수 진영의 뭐 유능한 보수 경제통이었다 그러지만 이 경제적 어떤 전문적 식견이나 어떤 뭐 해안보다는 네. 되려 살아온 삶이나 족적이 더 많은 국민적 논란이나 또 어떤 뭐 이 참 안 좋은 인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힐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도 이 청문회를 갖다가 과연 최선을 다해서 디펜스하고 실드칠 그런 정청래 당대표가 그런 기조를 유지할 건지 요걸 좀 저는 지켜보는 편입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오늘 중에 국회에 제출이 돼서 협의가 들어갈 예정인데 19일 전후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일주일 됐거든요. 예. 이제 그 발탁 소식이. 근데 앞으로 이제 오늘이 5일이니까요. 한 또 2주가 남았는데 이 과정까지 청문회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예, 참 논란이 많이 나오네요. 참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 훨씬 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네. 이런 내용들이 더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되게 그 논란이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보좌관들이나 어떤 그 아래 직원들에 대한 갑질 문제, 특권 의식,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투기성 재산 부정한 재산 증식, 예.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종교적 또는 그 어떤 그 사회적 어떤 그 이 관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보수적 기독교, 근본주의적 기독교의 그 차별 금지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 등등 이게 네.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들은 근데 이 시점이 참 안 좋은 게 지금 네. 현재 뭐 뒤에도 또 논의되겠지만 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과 관련된 거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공천 갑질 문제나 갑질 뭐 이런, 등등 네. 이런 게 맞물려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세게 디펜스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것도 이해운 후보자한테 매우 불리한 네.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정황이 있다면 좀 정교하게 그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또는 네. 여당에서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정교한 접근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예를 걸까요? 들면 그 논쟁의 싸움터를 어디에서 할 거냐였던 거예요. 싸움터를 네네. 지금 계속 보면 그 후보자가 방어적이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방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자기 이제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돌아선 게 이제 이 내란과 탄핵과 관련된 문제 네. 했잖아요. 네네. 그건 좋았어요. 내란과 탄핵. 그런데 내란과 탄핵을 그치지 않고 시즌 2 하나를 더해서 도리어 약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보수적 경제관을 내세우면서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영과 약간 결이 다른 얘기. 내가 기획재정예산처 장관이 되면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하겠다. 도리어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조금 전면하면서 그 도리어 포퓰리즘성 운영 그러나 못하게 나는 내가 노력하겠다라든지 또는 미래 세대의 빚이 이전되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도리어 약간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 저런 사람이 되면 도리어 괜찮다 이런 것들 하나 약간 논쟁거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논쟁거리를 못 만들고 계속 지금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때리기가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이해운 전 의원을 이렇게 발탁한 것은 그러니까 보수 진영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중도로 이제 자신이 이제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혀나가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정책 충돌에 있어 가지고 이제 지금 민주당 진영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학대 재정 정책 국가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계속 악화되는데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학대 재정 정책 요구가 들어온다면은 이게 상당히 어려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학정 재정 기조하고 또 이제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는 재정 건전성을 엄청 중시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충돌할 경우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파열음이
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혜원 의원이 그 정책적 소신을 지킬 것이라는 거는 이미 그 게임은 끝나버렸어요. 일주일 전보다. 네. 예. 자 그렇다면은 향후 관전 포인트를 이렇게 쭉 보면은 과거 탄핵 반대 집회라든지 뭐 그 참석도 계엄 옹호하고 뭐 논란에 대한 그런 뭐 내정자의 입장 정리 이 부분은 뭐 일정 부분 한다 치더라도 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기본소득 그러니까 민생의 회복 지원과 같은 건 이런 확대 재정 정책이 결국은 지금 물가 인상을 갖다 자극하고 그런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게 지금 현재 워낙 같이 지금 고환율 문제까지 이렇게 연결될 건데 네. 그런 정치적 소신을 갖다 이혜원 의원이 펼 수 있느냐 못 펼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인사에 대한 논란은 이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큰 실익도 없으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배신자 프레임으로서 이걸 그냥 또 두지는 않으려고 하는 이 정치적 갈등이 더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제 표면화될 거예요. 지금 이제 외교 일정이 계속 있어서 그렇지만 오늘 보도는 이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방중 기간이라 일단은 청와대에서도 계속 좀 숨 고르기 하면서 관망을 하겠지만 일단 중국에서 돌아오고 7일 날 돌아오시니까요. 예. 또 11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일본 사이에 뭔가 또 청와대의 고민인과 또 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아직 이혜원 후보자 낙마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청문회까지는 간다 이렇게 청문회까지는.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청문회에서 어떤 소명을 보고 이후에 여론을 보면서 판단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혜원 후보자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란과 탄핵 국면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성하고 입장을 바꾼 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문제는 뭐 어차피 본인이 해명할 것과 또 사과할 것, 그다음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같이 공존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경제 철학과 관련돼서는 뭔가 본인이 그 자신의 분명한 경제 철학을 보여주면서 약간은 이재명 정부하고 결이 다른 것까지 보여주는 것도 이번 청문회 과정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리어 그 이재명 정부의 경제 운영과 관련돼서 이혜원 정도 같은 사람이 하나 들어가는 게 보다 균형 있는 경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그 여론을 만들어내는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그 전략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게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그게 되냐 안 되냐는 둘째 문제고 일단은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좀 다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상 품격 토론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천 헌금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하면서도 이건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제기된 의혹 중에 강선호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지역구의 광역 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500만 원씩, 이게 정치용금 최고액이잖아요. 그걸 받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정계를 떠나라고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갔었는데, 민주당이 공정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걸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정치 전반적으로 네. 오랜 그런 잘못된 그런 폐습 네. 또 뭐 일탈 이런 것들이 이제 민당이 지금 집권당으로서 이제 더 큰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정청래 당대표가 정말 일벌백계의 그런 정치적 소신을 가지는 당대표로서의 뭐 그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전 민주당 상황도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에 토론했던 이혜원 지금 현재 네. 장관 내정자 문제도 네. 같이 맞물릴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당내적으로는 일벌백계까지 하고 있는데, 자 기획초제 예산처 장관 이혜원 문제도 네. 이걸 민주당 내 당원들도 다 동의하지 못하고 뭐 이거 아무리 대통령 인사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바로 잡으면서까지 당내적으로 이런 공천 헌금에 관련된 또 연관된 그런 의원들을 갖다가 제대로 쳐내야만이 집권당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변화와 혁신, 쇄신 그런 당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네. 만일 정청래 당대표가 그런 측면에서 각오와 결기를 가지고 네네. 정말 일벌백계로서 발본색을 해버린다면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왜 집권당이 이렇게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 쇄신을 먼저 해버린다.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걸 당정 관계는 지금 작년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 관계는 그렇게 아주 물 흐르듯이 원만한 관계로 비춰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플랫폼의 여지는 있지만은 다만 정청래 당대표로서는 이거야말로 정치적 자신의 소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기회가 좀 됐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금 이 민주당 공천 헌금 관련해서 이제 강선호 의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라든지 또 앞에 연결되는 이제 장경태 네. 최고위원회 네네. 성문제 그리고 이제 최민희 가방위원장까지 쭉 이게 연결되거든요. 네. 1년에 이런 당내 그러니까 집권당 의원들의 일탈전 행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지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끊고 바로 잡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민당 공천 이 헌금 의혹 논란은 아마 쉽게 끄지를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 경찰 수사도 이제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일탈이다. 그리고 경찰 수사를 보겠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 정도의 어프로치 접근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뭐 시스템의 그 문제는 없고 개인의 일탈 이게 둘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시스템에 문제가 없으면 개인의 일탈이 쉽지 않죠. 개인의 일탈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는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거죠. 네네네. 아, 네. 예, 다만 이제 그것이 그 시스템 자체가 그 부정부패를 또는 매간매직을 고의로 그다음에 조장하거나 유도하냐 그걸 그렇지는 않아요. 민주당 자체가 그럴 이유도 없었고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그 당 내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거는 저는 상당수의 대부분의 그 지역위원회나 의원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일부에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 약간 충격이고 그러면 네. 당은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 첫째는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그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안타깝게도 지금 당이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게 어차피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밝혀지는 대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필요하면 네네. 저는 단순히 그것만 그 당에서는 이제 제명하거나 또는 뭐 출당 조치하거나 이런 네네. 건데 그걸 넘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너무 명백한 기소 사실 있지 않습니까? 예. 다툼의 여지가 없을 예.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의원직 제명을 한다든지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선제적인 조치라는 것은 일반이 바라보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할 때 이게 선제적인 조치예요.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상징적으로 좀 취할 게 필요가 있지 않냐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그 재발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늘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나쁜 사람이나 또는 누군가 일탈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도의 허점이 발견됐다면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공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강순우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그 공천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영향을 해서 행사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녹취 내용이 술술술 다 흘러나와 가지고 네. 국민들 그 목소리를 직접 다 들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걸 수습하고 뭐 하는 과정이 그냥 꼬리 자르기로 끝나버리면 국민들은 하나죠. 그런 측면에서 경찰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 건지 뭐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적 의혹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런 민주당이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내란몰이, 내란 세력 척결 그 가운데 핵심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있거든요.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천 개입에 관련된 네네네.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엄청난 하력으로 지금 현재 정치적 공격을 다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실익도 추구했는데 그렇지만 자당 내에서 지난번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되려 그런 볼상사론 그 내용들을 다 국민들이 접했는데 이제 결론은 민주당이 어떤 집권당으로서 자정 노력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냐 이런 거예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지켜볼 뿐이고 경찰도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기대에 호응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건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집권당과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실의 의지가 있어야만이 네. 이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에요. 네. 지금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해주셔서요. 저희가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정청래 대표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주 월수금에 한 최고위원회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이제 현장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겠다. 이걸 검토한다. 예. 검토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걸 놓고 이제 뭐 수요일에는 이번 주 수요일은 서울 가락시장, 뭐 9일 금요일에는 경남에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정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에서 앞으로 나 자신의 당무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않겠다. 이런 발언을까지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앞서 얘기했던 이런 문제 속에서 정 대표의 이런 어떤 행보가 도움이 되는 행보 타당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통상적으로 네. 그 선거 앞두고 중요한 선거 앞두고는 한 몇 달 전부터는 네. 현장 최고위를 합니다. 네, 네. 예. 뭐 전국을 순회하면서 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그게 특별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네. 현장 좀 더 이게 빨리 간 거죠. 보통보다는 한 1, 2개월 빨리 가는 조금 빠른 것 같아서요. 빨리 간다는 의미는 그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현재 그 여러 가지 당 안팎의 논란을 현장에서 탈출을 찾겠다 이런 예, 예. 전략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빨리 지방선거 분위기로 전환하면서 네. 뭔가 지금의 그 약간 당의 그 느슨함이나 또는 당이 지금 그 논란 속에서 이완돼 있는 것을 좀 리더십을 회복하면서 좀 그 조직적으로 좀 틀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당을 네. 좀 어차피 11월 그 11일에 있는 최고위원 선거 원내대표 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 결과에 따라서 네. 정청래 대표 체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리더십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관계없이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뭐 조금 더 당 안팎을 추스리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정 대표로서는 불가피한 그 어떤 그 선택을 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네. 선택이. 알겠습니다. 김성태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오늘이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예, 괜찮습니다. 다음 본격 토론 때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